엄마, 아빠도 갔어요. 이제 저 진짜 혼자예요. 장례식장 구석,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죽은 엄마의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 리 없는 번호였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산골짜기 묘소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은 흑투성이 청년을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청년에게 백발의 노인이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비가 죄인이다. 30년 만에 널 찾으러 왔다. 평생 빚독촉에 시달리던 청년의 인생이 문자 한 통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 숨겨져 있던 30년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듣고 계신 분과 가족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해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복도 끝에 김준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만이 어두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엄마라고 저장된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김준호는 차마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번호였습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엄지손가락을 허공에 띄운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나 혼자야. 김준호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화면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 오타가 났지만 그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아빠도 갔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김준호는 힘이 빠진 듯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김준호와 남편 김진호를 뒷바라지하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김진호마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 김준호에게 남은 것은 부모님이 남긴 작은 빚과 좁은 월세방뿐이었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어 텅 빈 빈소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문객도 없네. 우리 가족 참 외롭게 살았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직장 동료 몇 명과 동네 이웃들만 잠시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먼 친척 고모조차 바쁘다며 얼굴만 비추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김준호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공장 작업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내일 새벽에 엄마 옆으로 모실게요. 거기서는 엄마랑 같이 편하게 쉬세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어머니 묘소 옆에 아버지의 봉분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흙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김준호가 흙이 묻은 바지를 털지도 않고 봉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좁은 시골길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호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지? 이 산골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검은색 고급 세단 벤츠 10대가 좁은 길을 따라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올라온 차량들이 묘소 입구 공터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김준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의 묘소에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차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수십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도열하더니 봉분을 향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던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그 차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노인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김준호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김준호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저희 부모님 묘소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노인의 뒤를 따르던 중년 남성이 김준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동철그룹 비서실장 강민석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동철그룹 비서실장 강민석입니다. 이동철 회장님께서 외손자분을 뵙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김준호가 명함을 받아들지도 못한 채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외손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는 고아라고 하셨어요. 이동철 회장이 김준호 앞 3m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 비서에게 건네고는 김준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동철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랑 눈매가 똑같구나. 이동철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자 뒤따라온 수십 명의 임원들도 흙바닥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호가 깜짝 놀라 회장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이동철 회장이 김준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꽉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죄인이다. 30년 전에 내 어미를 내치지 말았어야 했다. 10년 전에 내 어미가 갈 때도 가보지 못한 못난 아비다. 김준호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식당 아줌마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죠. 김준호가 잡힌 손을 빼내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그럼 왜 우리 가족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엄마는 왜 시장에서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떨며 사셨냐고요? 이동철 회장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어미가 선택한 길이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지원을 거부했어. 나와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너희 가족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려 했던 게야. 이제야 나타나 염치 없고 미안하구나. 강민석 실장이 태블릿 PC를 꺼내 김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동철그룹의 계열사 현황과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민석 실장이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김준호님, 고 이수진 여사님은 동철그룹의 장녀이자 정당한 후계자셨습니다.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그룹 지분 45%가 김준호님께 상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김준호가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몰래카메라입니까? 아니면 사기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톡촉 문자를 받았다고요. 강민석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김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10년 전 날짜가 찍힌 도장과 함께 김준호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실장이 봉투를 김준호의 가슴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 법무팀이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내 아들이 내 번호로 아빠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거나 고아가 된다면 그때 모든 진실을 알려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김준호 님이 보내신 문자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툭 떨어졌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김준호가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도 엄마 곁으로 오셨구나. 이제 너는 정말 혼자 남았겠네. 엄마는 평생 너에게 평범한 행복을 주고 싶었단다. 재벌가의 암투나 돈싸움 같은 건 모르게 하고 싶었어.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준호야, 사실 엄마는 끝까지 이 비밀을 묻어두고 싶었단다. 네가 돈이나 권력 같은 무거운 짐 없이 그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아빠마저 떠나고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네가 겪을 세상의 모진 풍파가 엄마는 너무나 두렵구나. 그래서 엄마가 숨겨두었던 힘을 이제 내 손에 쥐어주려 한다. 이건 너를 힘들게 할 짐이 아니라 홀로 선 너를 지켜줄 엄마의 마지막 울타리란다. 부디 엄마가 버린 것들이 아니라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들을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할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렴. 그분도 그분의 서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거야. 편지를 다 읽은 김준호가 고개를 들어 이동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너를 낳고 10년을 키우는 동안 나는 몰래 사람을 보내 지켜보기만 했다.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첫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나는 멀리 차 안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 이동철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김진호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망원렌즈로 몰래 찍은 것이 분명한 사진이었죠. 김준호가 사진을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엄마가 아플 때, 아빠가 다쳤을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죠. 이동철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네가 스스로 우리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기로 각서를 썼거든. 어제 네가 보낸 문자가 그 약속을 해제한 유일한 열쇠였다. 봉분 앞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김준호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민석 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철그룹의 새로운 주인 김준호 부회장님께 예를 갖춰라.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산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김준호는 아버지의 갓쓴 봉분과 어머니의 묵은 묘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검은 양복의 물결 사이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평범했던 공장 노동자의 아들 김준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준호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손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동철그룹 본사 빌딩 50층 회장실. 김준호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는 자동차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살던 옥탑방 1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은 집무실은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벽면에 걸려있는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 앞으로 김준호를 데려갔습니다. 가장 끝에 걸린 액자 속에는 20대 시절의 어머니 이수진이 학사모를 쓰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액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엄마라고요? 이동철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어미 수진이다.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수재였지. 25 나이에 이미 계열사 3곳의 이사로 이름을 올린 내 유일한 후계자였다. 김준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시장 상인이랑 실랑이 하던 분이었다고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손이 퉁퉁 부어 계셨던 분이에요. 이동철 회장이 김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선택한 삶이었다. 너와 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산 게야.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트위드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여성, 민재희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재무담당 상무 박성진과 법무팀장 최인호가 수행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민재희가 팔짱을 낀 채 김준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회장님, 이 촌티 나는 청년이 그 대단하신 수진 언니의 아들인가요? 김준호가 당황하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민재희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재희가 비웃음을 흘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어이가 없군요. 평생 공장 기름밥 먹던 집안 애송이가 하루아침에 그룹을 물려받는다니.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세요? 이동철 회장이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민재희, 말 조심해라. 준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내 후계자다. 민재희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법무팀장 최인호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희가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라고 했나요? 긴 말 안 할게요. 여기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 찍으세요. 위로금으로 100억 드리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일 텐데 그거 챙겨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김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말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욕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민재희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나친 건 당신 어머니지. 30년 전에 제멋대로 집 나가서 아버지 가슴에 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죽은 귀신이 되어 그룹을 삼키려 들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물러나야지. 그 소란을 듣고 회장실 밖에서 대기하던 이사 7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건설부문 대표 정태웅이 민재희의 편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환율도 불안정하고 대외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시국에 경영 수업도 안 받은 20대를 회장 자리에 앉히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정태웅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동철그룹은 내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다. 주인이 바뀌는 건 내가 정한다. 민재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이거 잊으셨나 본데 30년 전 수진 언니가
집 나갈 때 쓴 절연 서약서예요. 이수진은 이동철과의 부녀 관계를 단절하며 그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여기 언니 잡힐 서명 보이시죠? 최인호 법무팀장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법적 효력이 확실한 문서입니다. 김준호 씨가 상속을 주장한다면 저희는 이 문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한 싸움이 될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홧김에 강요해서 쓰게 한 거야. 내 딸을 묶어두려고 억지로 시킨 거라고. 민재이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김준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들었지? 내 엄마는 스스로 모든 걸 버렸어. 주제 파악하고 그만둬. 아버지가 다치기 전에. 민재이와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김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저 그냥 갈게요. 이런 싸움 저는 못해요.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동철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이 쓴 낡은 금색 열쇠였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김준호의 손바닥에 열쇠를 쥐어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어미가 왜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너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했는지, 이 열쇠가 답을 줄 게다. 이게 뭔데요? 수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 변호사를 통해 내게 보낸 금고 열쇠다. 준호가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을 때 주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지. 나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이동철 회장의 안내를 받아 본사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하자 은행 대여금고 같은 비밀 금고실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그곳 벽면에 LESU-JIN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차마 볼 용기가 안 나는구나. 네가 직접 열어보거라. 김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맞추고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12건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서 20대 초반의 어머니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 김진호가 수줍게 V자를 그리고 있었죠. 김준호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젊었었구나. 금고 한 구석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준호 1살, 준호 초등학교 입학, 준호 수능 보는 날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이수진 프로젝트 마이너스 3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검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내 아들 준호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을 때 읽기를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김준호가 첫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1995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5일. 오늘 아버지가 또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 S그룹 차남이라는데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 나는 내 인생을 거래하고 싶지 않다. 김준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4월 2일. 공장 봉사활동 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이름은 김진호. 땀에 젖은 얼굴로 웃는 모습이 참 맑다. 그는 내가 재벌 딸이라는 걸 모른다. 그냥 대학생 수준이로만 알고 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그냥 평범한 여자일 수 있어서 좋다. 김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는지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1995년 7월 15일. 아버지가 진호 씨 뒷조사를 했다는 걸 알았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라며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고함을 치셨다. 진호 씨가 다칠까봐 무섭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동철그룹의 왕관 따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 김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운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치열하게 지켜낸 사랑의 대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권, 2015년의 기록을 펼친 순간 김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억장이 무너진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 내가 죽고 나면 준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지켰듯이 나도 준호를 지킬 힘을 남겨줘야 한다. 김준호가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어둠 속에서 김준호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다르게 흔들림 없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준호는 밤을 꼬박 새우며 금고에 있던 어머니의 일기 12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을 덮는 순간 김준호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엄마가 사랑 때문에 재벌가를 뛰쳐나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은 숨어 사는 동안에도 자신의 능력을 썩히지 않고 비밀리에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해 수천 명의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어루만졌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내가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내 아들 준호를 지켜줄 테니까. 준호야, 엄마는 네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 게 아니야. 옳은 사람이 되길 바랐단다. 그리고 옳은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김준호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저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숙제를 남기셨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때 김준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뉴스 알림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동철그룹 경영권 분쟁 점화. 갑작스런 20대 무스펙 후계자 등장에 주주들 반발. 이수진의 숨겨진 아들, 자질 논란. 과거 알바 경력이 전부. 민재의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회장이 된다고? 동철그룹 주식 다 팔아야겠네. 엄마 백 믿고 설치는 금수저 등 악성 댓글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한숨을 쉬며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본사에 들어가
외할아버지를 뵙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김준호는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진을 치고 있다가 김준호를 발견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김준호 씨,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 그룹을 이끌 자신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수진 씨가 가출한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상속받은 지분을 현금화해서 먹튀할 거라는 소문이 돌던데 해명해 주시죠. 플래시 세례가 터지며 김준호의 시야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들이 얼굴을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김준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거칠게 밀어붙이며 김준호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소란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 기자들 사이를 당당하게 헤치고 들어와 김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기자들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업무 방해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성이 김준호의 팔을 낚아채듯 잡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그녀는 능숙하게 기자들을 따돌리고 김준호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김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비서실에서 나오셨나요? 여성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한서윤 변호사입니다. 이수진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 집행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김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인이요? 엄마가 변호사님도 고용하셨다는 건가요? 한서윤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용 관계라기보다는 제가 빚을 갚으러 온 거죠. 저는 15년 전 여사님이 만드신 희망 장학재단의 일기 장학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한서윤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서윤이 김준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사님 덕분에 대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김준호 쪽으로 돌리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나누시죠.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민재의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녹취록 파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민재의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그룹 자금이 확인된 것만 1,20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고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기관 투자자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김준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200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횡령했다고요? 네.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증거도 다 모아두셨고요. 하지만 아버님인 이동철 회장님이 상처받으실까봐 터뜨리지 않고 참으셨던 겁니다.
한서윤이 달력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2주 뒤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민재인은 그때 부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이미 주요 투자자 3곳을 포섭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주총에서 지면 부회장님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김준호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경영의 경 자도 모릅니다. 주식도 해본 적 없고요. 그런데 저더러 저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랑 싸우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무서워요. 한서윤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김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사람들이라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봉투를 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여사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을 것 같으세요? 여사님은 당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도 대비하셨습니다. 김준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50여 명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양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교수, IT 기업 대표, 언론인, 고위 공무원,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인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한서윤이 김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여사님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희망 장학재단 출신들입니다. 여사님이 30년간 비밀리에 키워온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충성스러운 인적 네트워크죠. 제가 연락을 돌렸고 모두가 부회장님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준호가 명단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윤이 김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김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 민재이가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붉은 액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최인호 법무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이가 한 모금 와인을 마시고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준호 그 애송이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최인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서윤 변호사가 접촉한 걸로 파악됩니다. 아마 이수진 여사가 심어둔 장학생들까지 동원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재이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건방진 것들. 감히 장학금 몇 푼 받은 주제에 나한테 덤벼. 안 되겠어. 플랜 B로 가. 최인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플랜 B라면 김준호 붙인 건 말씀입니까? 민재이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김준호 아비가 죽은 산재 사고 그거 다시 파봐. 당시 안전수칙을 어긴 게 회사 잘못이 아니라 노동자 본인의 부주의였다고 조작해. 언론에 흘리면 게임 끝이야.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분 명예를 너무 훼손하는 일인데요. 이봐, 최 팀장. 전쟁에서 명예가 밥 먹여줘? 김준호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려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지. 아버지는 본인 실수로 죽었는데 아들은 회사 탓하며 돈 뜯어내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라고. 알겠어? 최인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준호는 텅 빈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향을 하나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부모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준호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아빠를 욕보이려고 한대요. 아빠가 실수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거짓말을 하겠대요. 김준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의 낡은 기계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실마저 왜곡하려는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어머니의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엄마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칼, 제가 뽑겠습니다. 엄마가 만든 사람들, 엄마가 남긴 증거들로 그 사람들의 가면을 다 벗겨버릴 거예요.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모님의 영정을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엄마 아들, 그리고 아빠 아들 김준호가 어떻게 이기는지. 어둠 속에서 김준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한서윤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빌딩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동철그룹 본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낡고 허름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작게 붙은 희망 장학재단이라는 글씨만이 이곳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었죠. 김준호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여기가 엄마가 만드신 재단 사무실 맞나요?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한서윤이 빙긋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김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이 수천 장의 사진과 편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난을 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빼곡하게 붙은 사연들 사이로 어머니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김준호가 벽으로 다가가 사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식당 일 끝나고 늦게 들어오시던 날들이 다 여기 계셨던 거였어요?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 그리고 점퍼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점퍼 차림의 남자가 김준호에게 달려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IT 기업 넥스트웨이브의 대표 박민수였습니다. 박민수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님, 아니 부회장님, 정말 여사님과 판박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여사님 아니었으면 고아원에서 굶어 죽었을 놈입니다. 옆에 있던 정미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산의 파트너 변호사 정미연입니다. 15년 전 여사님 장학금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했어요. 여사님은 제 어머니나 다름없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훈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훈입니다. 제 석박사 학비 전액을 여사님이 지원해 주셨죠.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수조 원의 주식이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에서 훌륭하게 자라난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노트북을 열며 열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 데이터 분석팀을 풀가동해서 민재이가 삭제한 이중 장부를 복구했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디지털 발자국은 남기 마련이죠. 정미연 변호사가 두꺼운 법전 위에 서류 뭉치를 올리며 거들었습니다. 법리 검토는 끝났습니다. 민재이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주주총회장에서 공개하는 순간 그녀는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재훈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관건입니다. 단순히 비리 폭로에 그치지 않고 부회장님이 제시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사님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을 구체화해서 발표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김준호가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만들어둔 든든한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늦은 오후 김준호는 본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회장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이동철 회장이 손자의 손등을 덮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는데 피곤할 게 뭐 있겠니? 그저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워서 그런다. 어떤 게 가장 후회되세요? 수진이가 떠난 후 나는 그리움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만 했다. 회사를 키우는 게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재이 같은 탐욕스러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막지 못했어. 괴물을 키운 건 결국 나다. 김준호가 회장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제가 할게요. 엄마가 못다한 효도 제가 다 할게요. 이동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 지분 20%, 그리고 나를 따르는 우호주주들의 지분까지 모두 너에게 힘을 실어주마. 마음껏 싸워보거라. 일주일 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김준호에게 민재의 부회장 측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히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서윤은 함정일 수 있다며 말렸지만 김준호는 당당하게 부딪혀보겠다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호텔 VIP 룸에는 민재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재이가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왔니? 앉아라. 차 한잔 할래? 여기 다즐링이 꽤 괜찮은데. 김준호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바쁩니다. 민재이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성격 급한 건 내 엄마랑 똑같네. 자,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스위스 은행 계좌야. 200억이 들어있어. 그리고 주주총회 날 아침 네가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면 300억을 더 넣어줄게. 합쳐서 500억. 네가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야. 김준호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으로 저를 매수하시려고요? 제가 거지로 보이십니까? 민재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도끼 서린 눈으로 김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좋은 말로 할 때 돈 받고 떠나.
아니면 내 아버지 꼴 나게 해줄 테니까. 김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꼴이라니요? 민재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산재 사고 기록 내가 가지고 있어. 당시 안전수칙을 위반한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아버지였다는 증거를 조작해서 언론에 뿌릴 거야. 술 먹고 작업하다 죽은 무책임한 가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김준호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돈으로 회유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협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군요. 우리 아버지는 술 한 모금도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회사가 돈 아낀다고 안전장치 안 바꿔줘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민재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네가 버티면 내 아버지는 죽어서도 손가락질 받게 될 거야. 잘 생각해. 김준호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봉투를 집어들어 민재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허공에 흩어지며 종이들이 민재이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 필요 없어. 내 아버지 명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키려 했던 가치, 내가 다 지킬 거야. 당신 같은 괴물한테는 절대 안 져. 주주총회장에서 보자고. 김준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재이가 분에 못 이겨 찻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친놈이. 야, 최인호한테 전화해. 당장 플랜 B 실행하라고 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김준호 아버지 기사 내보내. 호텔을 빠져나온 김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서윤 변호사였습니다. 부회장님, 어디세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셔야겠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택시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이가 또 무슨 짓을 꾸몄나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박민수 대표팀이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민재이가 숨겨둔 스모킹건을요. 횡령 규모가 1200억이 아니었어요. 1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 정치권 비자금 계좌라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김준호가 택시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야 놈들의 목줄을 쥘 수 있겠어요. 네. 이걸로 내일 주주총회는 끝났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정말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준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김준호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민재이. 네가 아빠를 모욕한 데가 내일 확실하게 치르게 해줄게. 택시가 어둠을 뚫고 희망장학재단 사무실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철그룹 본사 20층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통로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밝혔습니다. 단상 위에 선 민재의 부회장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재이가 레이저 포인터로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난 10년간 동철그룹을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민재이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매출은 3배가 뛰었고 해외 지사는 10개가 늘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재이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김준호의 초라한 이력서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최종 학력 지방사립대, 주요 경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소기업 영업직,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이가 혀를 차며 비꼬았습니다. 반면 오늘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님 스펙 좀 보십시오. 경영 수업은커녕 재무제표나 읽을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검증된 사람이 해야지. 여기저기서 민재이 측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민재이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김준호가 앉은 자리를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로서 평생 그룹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씨는 뭡니까? 30년 전에 도망친 사람의 아들입니다. 외부인에게 우리 그룹을 넘겨줄 순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찌르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김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객석 구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한서윤 변호사를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준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민재의 부회장님 말씀대로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화려한 스펙도 없습니다. 객석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능력을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우리 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김준호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나 숫자가 아닌 수천 명의 사람 얼굴이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법복을 입은 판사, 연구실의 과학자, 시골 학교 선생님. 김준호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수진 여사는 지난 30년간 개인 재산 500억 원을 털어 3,000명의 학생을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얼굴들이 바로 어머니가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을 때 이수진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꿈을 꾸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준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호소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뭡니까?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겁니까? 제 어머니는 사람을 키우는 기업을 꿈꾸셨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어받아 동철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이익 배당금만 생각하던 주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재이가 당황한 기색으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감성팔이 그만해. 여기가 무슨 자선 행사장이야? 주주들은 수익을 원해. 바로 그 순간 한서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익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그 수익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여드리죠. 한서윤이 노트북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계좌 내역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떴습니다. 민재의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 마이너스 합계 1,520억 원.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야? 1,500억을 횡령했다고?
저게 다 우리 배당금 아니야? 민재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화면 꺼. 저거 다 조작이야. 고소할 거야. 한서윤이 녹음기 버튼을 눌러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민재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김준호 그 자식 쫓아내려면 돈 좀 더 뿌려. 100억이면 돼. 비자금 계좌에서 빼서 줘. 어차피 회사는 내 거야. 민재이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의 측근이었던 재무이사와 법무팀장 최인호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한서윤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재의 부회장은 횡령,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난동을 부리려는 민재이를 제압했습니다. 민재이가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아버지,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딸이잖아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동철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끌려가는 민재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상 위에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뒀구나. 주주총회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자, 장례 정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김준호 후보자의 부회장 선임 및 경영권 승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집계가 시작되고 스크린의 그래프가 붉은색 찬성 쪽으로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찬성 92%, 반대 8%,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장내에 있던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가 단상 아래로 내려오자 이동철 회장이 두 팔을 벌려 손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준호야. 네가 우리 그룹을, 아니 우리 가족을 살렸다. 김준호는 외할아버지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옆에서 한서윤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한서윤이 김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축하드려요, 부회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직은 부회장이 편해요. 서윤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실에는 이동철 회장과 김준호, 그리고 한서윤, 박민수, 정미연, 이재훈 등 이수진 라인 사람들이 모여 조촐한 뒤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시킨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나무젓가락을 뜯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까 민재의 표정 보셨습니까? 녹음 파일 나올 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재훈 교수가 탕수육 소스를 부으며 거들었습니다. 주주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라는 비전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벌써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잔들게.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처음이야.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정미연 변호사가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밥 굶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일해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사님은 항상 밥부터 챙기셨으니까요. 모두가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위하여, 이수진 재단을 위하여. 늦은 밤 김준호는 모두를 보내고 홀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준호가 넥타이를 풀고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주주총회 승리 기사들이 스크랩된 신문을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준호가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엄마, 보고 계셨죠? 저 해냈어요. 엄마가 만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아버지의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빠 명예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아빠 욕 못하게 제가 다 막았어요. 아빠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이니까요. 김준호는 재단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이 어깨에 지워준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꿨던 세상, 제가 꼭 만들어 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김준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철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이수진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총회 승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준호는 동철그룹 부회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7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씩 강행군을 이어갔죠. 그의 책상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잠시도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김준호가 뻐근한 목을 돌리며 비서실장 강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석 실장이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수진 재단 장학생 선발식, 4시에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식사는 샌드위치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시간이 없네요. 김준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수진 재단은 정식 출범 3개월 만에 5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김준호가 선발식장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준호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격려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수진 여사님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악수를 하던 김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후 4시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시작되자 증세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이 덮쳐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사장들의 얼굴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말이 혀끝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것만 같았죠. 김준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테이블을 꽉 붙잡았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앞에 앉아있던 정태웅 대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현기증이. 하지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김준호의 몸이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회장님, 119 불러, 빨리.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의식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대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한서윤과 이동철 회장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한서윤이 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잔 거죠? 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신경과 전문의 박준서 교수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준서 교수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준서 교수가 김준호의 침대맡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단순 과로 아닌가요? 요즘 좀 무리하긴 했는데. 박준서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로가 아닙니다. 부회장님, 가족성 척수 손해 변성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아주 끔찍하고 낯익은 병명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병이었습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거 우리 엄마 병이잖아요. 유전인가요? 네. 목에 유전될 확률이 50%인 희귀 난치병입니다. 어머님 기록을 보니 40대 초반에 발병하셨던데 부회장님은 20대에 발병하셨습니다. 진행 속도가 어머님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신음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딸을 잃었는데 이제 손자까지 잃으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준서 교수가 냉정하게 통계를 읊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완치법이 없습니다. 증상을 늦추는 약물 치료가 최선입니다. 평균적으로 발병 후 5년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 했는데 죽음이라니요. 의사와 회장이 나가고 병실에 홀로 남은 김준호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페이지를 넘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010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척수 손해 변성증. 이름도 어려운 이 병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고 한다. 손이 떨려서 칼질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준호 앞에서는 절대 아픈 티를 내지 않을 것이다. 김준호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주방에서 그토록 자주 접시를 깨뜨렸던 이유가, 가끔 걷다가 비틀거렸던 이유가 바로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8월 3일.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준호에게 웃어줘야 한다. 내 아들에게는 아픈 엄마가 아니라 씩씩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니까. 김준호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 고통을 혼자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며칠 뒤 김준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져 숟가락을 들기 힘들었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웠죠. 김준호는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겨우 주주총회 이겼는데 몸이 이 모양이라니.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게 나았을까요? 한서윤이 김준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니요? 의사 선생님도 치료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뉴로젠 바이오텍이라는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계획서였습니다. 한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기록을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비밀리에 신경질환 연구재단에 200억 원을 기부하셨더군요. 그 돈으로 개발 중인 신약이 지금 미국 FDA 임상 3상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김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신약 개발에도 돈을 쓰셨다고요? 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이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당신을 살릴 치료제를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민재의 부회장 측 잔당들이 김준호의 병세를 눈치채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동철그룹 신임 부회장 건강 이상설, 경영 공백 우려,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김준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김준호가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제가 아픈 게 저들에게는 기회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동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눈은 며칠 새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비가 다 알아봤다. 전 세계 최고의 신경과 의사 15명을 한국으로 불렀어. 돈이 수천억이 들어도 상관없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널 살릴 거야. 김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라. 30년 전에 내 어미를 그렇게 보낸 게 천추의 한이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 안 해.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엄마 목까지 행복해야 해. 한서윤이 김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덧붙였습니다. 부회장님, 어머님 마지막 일기 보셨죠? 2015년 12월 1일자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준호에게 평범한 행복을 줄 수 있었으니. 준호야, 엄마가 준비한 것들이 언젠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나보다 강한 아이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도 항상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김준호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머니는 글 속에서 살아나 글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손에 힘을 주며 한서윤과 이동철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미국 갈게요. 그 임상시험 받을게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약이니까 분명 저를 살려줄 거예요. 한서윤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동행할게요. 회사 일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 갖춰놓겠습니다. 박민수 대표랑 정미연 변호사가 한국에서 철벽 방어하고 있을 거고요. 김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병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만약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재단을 부탁해요. 엄마 꿈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불길한 소리 마세요. 우린 같이 돌아올 거예요. 건강해져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요. 그날 밤 김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어머니의 문자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갔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10년 전 세상 끝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보낸 문자였습니다. 김준호가 휴대폰 화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있고 서윤 씨도 있고 엄마가 남겨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고 싸우고 올게요. 엄마 아들이 얼마나 독한지 보여드릴게요. 김준호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마가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뿌리는 절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준호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한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특별회의실. 이동철 회장은 전 세계에서 초청한 신경의학 권위자 15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발 제 손자만 살려주십시오. 딸을 그렇게 보내고 손자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의논했습니다. 그중 가장 연장자인 제임스 박사가 안경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뉴로젠 바이오텍에서 개발 중인 신약 NSC-2024입니다. 아직 FDA 승인 전이지만 임상 3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거라면 수진이가 투자했다는 그 약 아닙니까? 당장 씁시다. 승인이고 뭐고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투약해 주시오. 그렇게 김준호의 긴급 임상시험 참여가 결정되었습니다. 김준호는 한서윤과 함께 보스턴으로 건너와 병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는 하루 6시간씩 독한 약물을 주입받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재활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실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김준호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 부장님 들리십니까? 네, 화상회의 시작하죠. 이번 분기 마케팅 기획안 말입니다. 한서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김준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좀 쉬세요. 몸이 버티질 못해요. 김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제가 멈추면 한국에 있는 직원들도 불안해할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김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한 60대 흑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김준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마거릿은 짐 가방을 싸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거릿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짐을 다 싸셨어요? 마거릿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집까지 팔았는데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냥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려고요. 김준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할아버지의 재력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김준호가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한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당장 한국에 연락해서 재단 정관을 바꿔주세요. 희귀병 환자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한서윤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제 사비라도 털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엄마라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연간 100명, 아니 200명이라도 지원합시다. 김준호는 다시 마거릿을 찾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거릿 여사님, 짐 풀으세요.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거릿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준호를 쳐다보다가 와락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오, 맙소사. 당신은 천사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2개월 후였습니다. 담당 의사 제임스 박사가 웃음을 머금고 김준호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준호의 뇌 MRI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신약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손해의 위축 속도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꾸준히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 복귀는 물론이고 업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약이 아드님을 살렸군요. 김준호와 한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한서윤의 지시를 받은 박민수 대표와 정미연 변호사가 민재의 잔당들의 마지막 발악을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연 변호사는 김준호 위독설을 퍼뜨린 유포자들을 모조리 고소하고 박민수 대표는 김준호가 보스턴 병실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영상을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 김준호의 또렷한 눈빛과 명확한 지시에 루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전화로 한국 상황을 보고하며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한국은 이제 정리 다 됐습니다. 이수진 라인 임원들이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제 왕의 귀함만 남았습니다. 3개월 만에 김준호가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임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김준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온 임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김준호는 더욱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오늘부로 신약 개발 회사 뉴로젠 바이오텍을 인수합니다. 돈이 되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동철 회장이 김준호를 따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늙었다. 네가 보여준 리더십이면 충분해. 내년 주총 때 회장직을 너에게 넘기고 싶구나. 이제 네가 회장이 되어라. 김준호가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현장에서 직원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게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조금만 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부회장으로 할아버지를 보필하겠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껄껄 웃으며 김준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허허, 녀석.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지.
알았다. 내 힘 닿는 데까지 너를 도와주마. 일주일 뒤 맑게 갠 오후였습니다. 김준호는 한서윤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며 코스모스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어머니의 묘비 앞에 신약 승인 서류와 완치 판정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 엄마병 이겼어요. 엄마가 200억을 투자했던 그 연구가 10년 뒤에 저를 살렸어요. 엄마는 미래의 저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김준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신 목숨, 이제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평생을 바칠게요. 김준호가 아버지의 묘비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안 울어요. 아빠처럼 성실하게, 묵묵하게 제 길을 갈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한서윤이 김준호의 옆에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어머님이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이 병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셨으니까요. 마거린 여사님이 보낸 편지 보셨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요. 김준호가 한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보스턴의 좁은 병실에서 밤새 자신의 곁을 지켜준 그녀였습니다. 김준호가 용기를 내어 한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손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서윤 씨가 없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한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김준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의 아들로 그리고 동철그룹의 경영자로 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 길, 앞으로도 저랑 같이 걸어주실 수 있나요? 한서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부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우리 같이 엄마의 꿈을 이뤄가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절망 속에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던 외톨이 청년 김준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동철그룹 본사 빌딩 로비에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3년 연속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36세의 젊은 회장 김준호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7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함 대신 여유와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강민석 비서실장이 결제판을 내밀며 밝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시범 도입한 주 4일 근무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98%나 나왔고요. 생산성도 오히려 20% 올랐습니다. 김준호가 만년필로 서명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크는 법이죠. 아, 그리고 뉴로젠 바이오텍 소식은 아직인가요?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개발을 지원하신 신약 NSC-2024가 드디어 미국 FDA와 유럽 EMA의 정식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될 겁니다. 김준호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자신을 살렸던 그 약이 이제 전 세계의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다는데. 민재의 전 부회장님입니다. 김준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올려보내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재이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라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이는 김준호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준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감옥에 있는 동안 네가 보내준 영치금이랑 편지들 다 봤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모님, 일어나세요. 민재이가 깜짝 놀라 김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모님이라는 호칭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이미 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김준호가 책상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수진 재단에서 운영하는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담당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모님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보세요. 민재이가 봉투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남은 목숨 다 바쳐서 속죄하며 살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한적한 전원주택 앞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87이 된 이동철 명예회장이 잔디밭에 앉아 5살 난 쌍둥이 증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진호야. 할아버지가 비행기 태워줄까? 네. 왕할아버지 더 높이요. 딸의 이름을 딴 손녀 김수진과 사위의 이름을 딴 손자 김진호가 까르르 웃으며 이동철 회장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동철 회장의 얼굴에는 주름마다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7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김준호와 한서윤이 과일을 깎아들고 나오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동철 회장이 김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 딸 수진이가 나를 용서했나 보구나. 이렇게 예쁜 증손자들을 보내준 걸 보면 말이야. 김준호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시는 걸 제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김준호 가족은 김진호와 이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김진호의 기일이자 제7회 이수진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묘소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장학생과 그 가족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장학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저는 희귀병으로 걷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회장님과 이수진 여사님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이렇게 두 발로 서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안 계시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준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준호 가족만 묘소에 남았습니다. 김준호가 쌍둥이 남매의 손을 잡고 묘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아, 진호야. 인사드리렴. 너희 이름의 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딸 수진이가 김준호의 바짓단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들은 왜 우리 할머니를 천사라고 불러요? 할머니는 날개가 있었어요? 김준호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를 맞추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아주 커다란 날개를 가지셨지. 그 날개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셨단다. 우리 수진이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 옆에 있던 아들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저도요. 저도 커서 아빠처럼, 아니 할아버지처럼 힘세고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서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이들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너무 보고 싶네요. 김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며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셨던 병도 다 나았고,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지켰어요. 김준호는 문득 7년 전, 아니 정확히는 17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져보냈던 그 문자 한 통을 기억해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갔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김준호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보낸 문자가 우연이 아니었죠?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엄마한테 기댈 수밖에 없을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 참 잘했다. 그 문자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가 숨겨둔 보물지도를 여는 열쇠였어요. 감사해요, 엄마. 평범한 행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법을 알려주셔서.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과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가족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묘소 관리인 할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젊은 회장님 참 대단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꽉 차서 부자야.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김준호는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다음 주 이사회 안건 준비됐죠? 제2이수진 재단 해외 지부 설립건이요. 서윤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베트남이랑 필리핀에 학교 짓는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박민수 대표랑 정미연 변호사가 벌써 현지 조사 끝냈대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10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만 명의 인생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김준호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언덕 위의 묘소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부모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아들을 배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일 또 올게요. 김준호의 차가 붉게 물든 가을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전화번호로 보낸 문자 한 통.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에게 찾아온 무서운 병마조차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 가족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화려한 벤츠 10대보다 더 값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진실한 사랑과 사람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아주 가까운 곳에 보이지 않는 사랑 속에 이미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